도둑소동 1943년 3월 25일 목요일. 키티님, 어제 아빠, 엄마, 마르고트와 내가 즐겁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터가 와서 무슨 말인지 아빠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창고에 술통이 뒤집혔다든가 누군가 문 근처에서 바스락거린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르고트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아빠와 피터는 곧 나갔습니다. 내가 파랗게 질려 떨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고트는 나를 가라앉히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들 세 사람이 불안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자니 2, 3분 뒤에 펜던 아주머니가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아주머니는 2층의 전용 사무실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아빠가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3층으로 가라고 해서 왔답니다. 특별히 조심해서 조용히 하려고 해도 낡은 계단을 디딜 때마다 삐걱 소리를 낼 때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 당신도 알겠죠. 그리고 5분쯤 후에 아빠와 피터가 창백한 얼굴로 돌아와서 우리들에게 모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 아래에 숨어서 가만히 있었지만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집안의 두 문이 연속적으로 쾅쾅 닫히는 듯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는 급히 3층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피터는 우선 뒤셀 씨에게 알렸습니다. 뒤셀 씨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간신히 위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신을 벗고 양말바람으로 가만히 위에 펜던 가로 갔습니다. 아저씨는 감기에 걸려 이미 자리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의 침대가에 모여 엊그제까지 생긴 일들을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저씨는 자꾸만 기침을 했기 때문에 아주머니와 나는 완전히 겁을 질려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저씨에게 기침 멎는 약을 먹였더니 곧 기침이 멎었습니다. 우리들은 계속 가만히 있었지만 이미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므로 도둑은 집안의 말소리를 듣고 달아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난처한 것은 아래층의 라디오는 영국 방송을 듣게끔 다이얼이 맞춰져 있고 라디오 주위에는 의자가 정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만일 문이 열리고 경비원이 이것을 알고 경찰에 연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저씨는 일어나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아빠와 함께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피터는 맨 뒤에 만일을 위해 망치를 들고 따라갔습니다. 여자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5분쯤 지나서 남자들이 돌아와 집안은 어디나 조용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수도도 틀지 않고 화장실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너무 긴장했기 때문에 오줌이 마려웠고 화장실을 들락날락 다녔습니다. 당신도 그 악취를 상상할 수 있겠지요. 뭔가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듯 합니다. 첫째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용기를 주는 웨스터 토렌의 시계가 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포렌 씨가 어제 저녁 때 전에 없이 일찍 사무실을 나갔기 때문에 엘리가 열쇠를 받았는지 어떤지 어쩌면 문단속을 잊지는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도둑이 든 듯한 소리에 놀란 8시부터 10시 반까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안심이지만 아직은 초저녁이었고 우리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거리에 아직 사람의 왕래가 있는 초저녁에 도둑이 문을 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듯 했습니다. 또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은 옆 창고지기가 아직 일을 하고 있었는데 벽이 얇기 때문에 이쪽이 괜히 흥분하여 도둑으로 착각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경우는 공상이 큰 역할을 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모두 잠자리에 들었지만 아무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뒤셀 씨도 눈을 뜬 채였습니다. 우리들은 솔직히 말해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남자들이 그 문이 잠겨 있는지 어떤지 확인하러 간 결과 아무 일도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들은 오는 사람마다 이 신경이 달아 빠지는 듯한 사건을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웃었지만 지금이니까 웃지 그때는 전혀 살아있는 심정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만은 진지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안내로부터 1943년 3월 27일 토요일. 키티님, 우리들은 속기 학과를 마치고 이제부터는 속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차츰 영리해졌죠. 당신에게 우리들의 시간 소비에 대해 좀 더 얘기해야겠어요. 시간 소비란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은신처 생활의 종말이 빨리 오도록 되도록 시간을 소비하는 외에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화,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은 일시적인 열중으로 나 같은 어린애가 신화에 흥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최초로 예외입니다. 펜던 아저씨는 감기에 걸려 목이 아파서 물을 머금기도 하고 목에 빨간 약을 바르기도 하고 가슴, 코, 이, 혀 등에 유칼리를 문지르기도 하는 등 굉장히 소란합니다. 거기다 기분이 유쾌하지 않으므로 고민입니다. 독일의 거물 중 한 사람인 라우터가 연설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7월 1일 전에 독일 점령 지역에서 나가야 한다. 4월 1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우트레이트 주를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대인을 마치 바퀴벌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남북 네덜란드 주를 청소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엾은 유대인은 버림받은 병든 가축대처럼 더러운 도살장으로 끌려갑니다. 이제 이런 얘기는 그만둡시다. 밤에 악몽에 시달릴 뿐입니다. 조금 좋은 뉴스로는 독일의 노동 알선수가 방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 며칠이 지나 이번에는 등기소가 방화되었습니다. 독일 경찰의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수비병의 눈을 속이고 들어가서 중요 서류를 태워버렸습니다. 안내로부터 1943년 4월 1일 목요일. 키티님, 나는 4월 바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날짜를 보세요. 그 반대입니다. 나는 오늘 불행은 단독으로 오지 않는다는 속담을 진지하게 맛보았습니다. 우선 언제나 우리를 격려해주는 코프하이스 씨가 궤양으로 적어도 3주간은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엘리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셋째로 포센 씨가 다음 주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은 12지장 궤양인 듯 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중요한 상거래상의 타협이 있게 되었고 아빠는 중요한 점을 이미 코프하이스 씨와 협의했지만 크라이렐 씨에게 자세한 얘기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모이기로 한 사람들은 예정된 시간대로 왔습니다. 아빠는 그 사람들이 오기 전부터 얘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몹시 걱정되는 듯 했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을 수만 있다면, 만일 아래층으로 갈 수만 있다면 하고 아빠가 안타까운 듯이 말하길래 나는 마루에 귀를 대고 있으면 모두 들리겠지요. 하고 말했더니 아빠는 갑자기 밝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 10시 반, 아빠와 마르고트는 마루에 귀를 대고 아래층 얘기를 엿들었습니다. 얘기는 오전 중에 끝나지 않았지만 아빠는 더 이상 듣기가 싫어졌습니다. 오랜 시간을 불편한 자세로 있었기 때문에 몸의 한쪽이 말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후 2시 반, 복도에 사람 소리가 들리자 곧 나는 아빠 대신 마르고트와 둘이서 마루에 귀를 댔습니다. 가끔 얘기가 잘 진행되지 않아 지루했기 때문에 나는 어느새 리놀륨의 마루 위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마르고트는 아래층 사람들에게 들리면 곤란할 것 같아서 나를 그냥 자게 두었습니다.
나는 반 시간은 톡톡히 자고 나서 눈을 떴을 때 중요한 얘기는 모두 잊어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마르고트는 잘 듣고 있었습니다. 안내로부터 1943년 4월 2일 금요일. 키트님, 나는 또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젯밤 아빠가 나와 함께 기도드리고 잘 자라는 말을 하러 오기를 기다리며 침대에 누워있을 때 엄마가 들어와서 내 침대에 걸터 앉으며 무척 상냥하게 안내, 아빠는 아직 오실 수 없으니까 오늘 밤은 엄마가 너와 기도를 드릴까? 하고 물었지만 나는 아니, 괜찮아요, 엄마.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엄마는 벌떡 일어나 잠시 내 침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조용히 문 쪽으로 걸어가시더니 갑자기 돌아보며 일그러진 얼굴로 나는 불쾌해지고 싶지 않다. 사랑을 억지로 줄 순 없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방을 나갈 때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곧 엄마를 그토록 매정하게 돌려보낸 것을 후회하면서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역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엄마에게 무척 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엄마가 나의 냉담한 태도에 신경을 쓴다는 사실을 안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을 억지로 줄 순 없구나. 라고 말했을 때 엄마의 슬픈 표정을 보았습니다. 말하기는 거북하지만 사실 내게 거리감을 갖게 한 것은 엄마 자신입니다. 엄마의 사려 깊지 못한 말이나 내게는 조금도 우습지 않은 엄마의 노골적인 농담이 나를 엄마의 애정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엄마의 엄격한 말에 위축되듯이 엄마의 사랑에도 꽁무니를 뺐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이미 애정이 없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엄마는 밤새도록 울고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되도록 내 얼굴을 보지 않으려 하고 있지만 어쩌다 힐끗 볼 때면 너는 어쩌면 그렇게도 불친절하니? 어째서 엄마를 그토록 슬프게 하니?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내가 사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므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엄마도 멀지 않아 그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나는 엄마의 눈물에도 아빠의 표정에도 무관심합니다. 왜냐하면 아빠도 엄마도 내가 평소에 늘 느껴오던 것을 비로소 알았으니까요. 다만 내가 엄마 자신의 태도를 흉내낸 것을 깨달은 엄마를 가엾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나는 잠자코 초연한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진실을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미루다 보면 그만큼 그것을 들었을 때에 아빠나 엄마의 놀라움과 슬픔은 크겠지요. 안내로부터 1943년 4월 27일 화요일. 키티님, 엄마와 나, 펜던 부부와 아빠, 엄마와 펜던 아주머니. 이런 식으로 온 집안이 싸움으로 굉장히 소란합니다. 모두가 상대방에 대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환경이죠. 언제나처럼 나를 깎아내리기에 한창입니다. 포센 씨는 이미 비넨게스 튜이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코프아이스 씨는 위의 출혈이 평소보다 빨리 멎어서 사무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등기소의 화재 때 소방대는 불만 끈 게 아니라 건물 전부를 물바다로 만들었다고 우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칼튼 호텔이 가루가 되었습니다. 소이탄을 만지한 영국 비행기 2대가 이 독일군의 장교 클럽에 떨어진 것입니다. 바이첼 스트라트가와 신겔가가 합쳐지는 곳은 전부 다 타버렸습니다.
독일의 도시에 대한 공습은 날마다 심해졌습니다. 하루도 조용한 밤은 없습니다. 나는 수면 부족으로 눈 가장자리에 꺼멓게 기미가 끼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이 먹는 것은 비참합니다. 아침에는 뻣뻣한 빵과 커피뿐입니다. 저녁에는 2주간이나 계속해서 시금치나 상추를 먹었습니다. 길이 20cm나 되는 감자는 썩은 듯한 맛이 납니다. 여비고 싶은 사람은 부디 은신처로 오세요. 펜던가의 사람들은 불평뿐이지만 우리들은 그다지 슬프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1940년에 전선에 출동한 사람 또는 동원된 사람은 포로로서 일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독일은 연합군의 상륙작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내로부터 1943년 5월 1일 토요일. 키티님, 나는 여기의 생활을 생각할 때마다 숨지 못한 다른 유대인에 비하면 마치 낙원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차 평화가 되어 지금의 생활을 돌아보면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우리들이 어쩌면 그토록 한심한 생활을 했는지 놀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심하다는 것은 예절을 상관 않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온 이후로는 식탁용의 오일 크로스는 한 장밖에 없고 오래 사용하는 것은 별로 깨끗하지 못합니다. 나는 가끔 그것을 더러운 구멍투성이에 걸레로 닦습니다. 식탁은 아무리 닦아도 별로 고급은 못 됩니다. 펜던 일가는 겨울 내내 한 장의 플란넬 담요로 잤습니다. 배급 비누가 부족하고 거기에다 질이 나쁘기 때문에 빨 수가 없습니다. 아빠는 낡은 바지를 입으셨고 넥타이도 낡았습니다. 엄마의 코르셋은 찢어져 버렸지만 이젠 너무 낡아 꿰맬 수도 없습니다. 마르고트는 사이즈가 2치수나 작은 브래지어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마르고트는 겨우내 3벌의 속옷으로 견뎠습니다. 내 속옷은 흉하게 작아졌습니다. 이런 것은 견딜 수가 있지만 그래도 가끔 나의 팬티에서 아빠의 면도 솔에 이르기까지 벌써부터 이런 상태라면 전쟁 전의 생활로 돌아갈 때가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어젯밤 대포 소리가 너무도 심했기 때문에 나는 4번이나 내 소지품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나는 피난할 때의 준비로 가장 필요한 물품을 슈트케이스에 담았습니다. 엄마는 그것을 보고 달아날 생각이니? 하고 말했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네덜란드 전체가 각지에서 일어난 파업 때문에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국민들은 모두 버터 배급표가 한 장씩 줄어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독한 독일인입니까? 안내로부터 1943년 5월 18일 화요일. 키티님, 독일과 영국 비행기가 무섭게 공중전을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연합군의 비행사 몇 사람은 불타는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뛰어내렸습니다. 헬프백에 살고 있는 단골 우유집 아저씨가 4명의 캐나다 병사가 길가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네덜란드어를 잘했습니다. 그는 우유집 아저씨에게 담뱃불을 빌리고서 승무원은 6명이었는데 조종사는 타 죽고 또 한 사람은 실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독일 경찰이 와서 4명의 부상당하지 않은 이 남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직은 날씨가 따뜻하지만 야채 껍질이나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 하루 걸러 불을 피워야 합니다. 창고지기 소년을 생각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아무것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꼬리를 잡힐지도 모르니까요.
금년에 학위를 받고 싶은 사람이나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사람은 독일에 동조하여 새 질서를 승인한다고 쓴 문서에 서명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80%의 학생은 그들의 야심과 신념을 저버릴 것을 거부했지만 결과는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명하지 않은 학생은 모조리 독일의 노동 캠프에 보내집니다. 그들이 전부 독일에서 중노동을 하게 된다면 이 나라의 젊은 사람은 몇이나 남을까요? 어젯밤 대포 소리가 심했기 때문에 엄마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아빠의 침대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펜던 아주머니가 보슈에게라도 물린 듯이 갑자기 침대에서 뛰어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탕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소이탄이 우리들의 침대 곁에 떨어진 듯한 소리였습니다. 나는 꽥 하고 소리쳤습니다. 전등! 전등! 하고 소리치며 아빠는 스위치를 켰습니다. 나는 몇 분 안으로 방이 타지나 않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하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 펜던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열린 창문의 저편에서 번쩍하고 붉게 빛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저씨는 이웃에 불이 난 줄 알았고 아주머니는 영락없이 이 집에 불이 붙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탕하는 소리가 났을 때 아주머니는 이미 일어나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모두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5분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대포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곧 막대처럼 벌떡 일어나서 자기 남편에게서 얻을 수 없는 안식을 구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3층의 뒤셀씨 방으로 내려왔습니다. 뒤셀씨는 아주머니를 맞아 자, 딸아, 내 침대로 들어와요. 하고 말했기 때문에 모두가 와 하고 웃고 말았습니다. 이제 대포 소리도 겁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포심이 웃음으로 해서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안내로부터 1943년 6월 13일 화요일. 키트님, 아빠가 나의 생일을 기념하여 써주신 시가 너무 좋아서 당신에게 소개합니다. 아빠는 항상 독일어로 시를 쓰시기 때문에 마르고트가 번역해 주었습니다. 마르고트가 번역을 잘했는지 어떤지는 당신의 판단에 맡깁니다. 시는 언제나처럼 지난 1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대충 회고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너는 여기서 가장 나이가 어리지만 이미 어린애는 아니다. 그러나 인생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두 너의 스승이 되어주려고 생각한다. 우리들의 다음 말을 잘 들어둬요. 우리들은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에게서 배워요. 우리들은 오랜 옛날부터 해왔으므로 알고 있어요. 연장자는 항상 옳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어야 한단다. 이것은 적어도 세계가 시작되고부터의 법칙인 것이다. 자기의 결점은 조그맣게 보이는 법이다. 그러므로 남의 결점은 비판하기 쉽다. 남의 결점은 2배로 보이는 법이다. 너의 양친의 일들을 참고 견뎌요. 우리들은 공평하게 너를 판단하려 하는 것이다. 자신의 결점을 고치는 것은 쓴 약을 마시는 것과 같지만 자기의 의사를 억제하고 이 약을 마셔야 한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면 너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머지않아 이 괴로움은 끝나겠지. 너는 거의 온종일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한다. 누가 이처럼 변한 생활을 한 적이 있을까? 너는 결코 권태로워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신선함을 준다. 너의 유일한 불평은 이렇다. 나는 입을 옷이 없다. 운동화도 없다. 내 옷은 모두 작아져 버렸다. 내 옷은 몽땅 옷이다. 신을 신으려면 발가락을 잘라야 한다. 아, 내게는 고생의 끝이 없다.
음식에 대한 것도 조금 쓰여 있었지만 마르고트는 운문으로 번역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좋은 시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나는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그리스와 로마 신화의 두꺼운 책이 있었습니다. 과자에 대해서도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매우 아끼던 것들입니다. 나는 은신처의 막내라에서 신분 이상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안내로부터. 1943년 6월 15일 화요일. 키티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었지만 나는 가끔 당신은 나의 재미도 없는 수다에 심드렁해져서 편지받기를 달가워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히 뉴스만을 전하겠습니다. 포센 씨는 12지장 궤양 수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그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절개해 보았으나 궤양이 아니라 암이고 게다가 병은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어서 수술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그곳을 다시 꿰매고 3주간 침대에 눕혀두고 맛있는 요리를 먹인 다음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는 포센 씨가 너무도 가여웠습니다. 매일 위문을 가서 격려해주고 싶지만 여기서 나갈 수가 없으니 딱한 일입니다. 저 선량한 포센 씨가 세상 일이나 창고에서 들은 얘기들을 우리에게 알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우리들로서는 큰 타격입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원조자였으며 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언자였습니다. 우리들은 그를 만날 수 없음을 더없이 쓸쓸하게 생각합니다. 코프아이스 씨는 집에 비밀로 작은 라디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대형 필립스 수신기와 교환해 주기로 되었습니다. 좋은 세트를 내보내는 것은 아쉽지만 은신처에서는 당국의 주의를 끌만한 일은 절대로 삼가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숨어 사는 유대인인데 몰래 돈을 가지고 몰래 물품을 구입하고 거기다 비밀 라디오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밖으로부터의 뉴스가 나쁘게 들려옴에 따라 라디오는 그 이상한 소리로 우리들의 사기를 고무하고 힘을 내라, 버텨라, 광명이 오고 있다 고 말해줍니다. 안내로부터. 1943년 7월 11일 일요일. 키티님, 또 행실 문제로 돌아가지만 나는 자신에 대한 비난이 적어지도록 남을 돕고 친절하고 선량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참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 이처럼 모범적인 행동을 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직선적으로 말했던 이제까지의 버릇을 그만두고 조금 멍청하고 남과 사이좋게 지내도록 조심할 작정입니다. 하기야 아무도 나의 의견을 물은 적도 없고 내 의견 같은 것은 문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각오를 가끔 잊어버리고 뭔가 부당한 취급을 받으면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이처럼 건방지고 뻔뻔스런 아이는 없다는 듯한 악담이 4주간이나 끝없이 계속됩니다. 내게도 덜어는 불평이 있을 수 있다고 당신은 생각지 않으세요? 나는 언제까지나 투덜투덜 불평을 말하는 성격이 아니므로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심술궂은 인간이 돼버리겠지요. 속기 연습은 잠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다른 공부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둘째로는 눈에 나쁘기 때문입니다. 나는 심한 근시여서 진작 안경을 썼어야 했지만 안경을 쓰면 부엉이 같겠지요? 여기 있으면 물론 안경을 살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나는 대단히 슬픕니다. 엄마가 코프아이스 아주머니에게 나를 안경점에 데려가면 어떨까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제는 모두 내 눈에 관한 얘기들만 했습니다. 나는 엄마의 얘기를 들었을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일이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거리로 외출한다. 아,
생각만 해도 머리가 멍해집니다. 처음에 나는 깜짝 놀라 몸이 뻣뻣해졌지만 이윽고 기뻐졌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의견이 좀처럼 일치하지 않아서 일은 그리 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미프는 언제든지 나와 외출을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우선 모든 곤란과 위험을 신중히 저울에 달아보아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상의하는 동안 나는 옷장에서 회색 코트를 꺼내 입어봤더니 작아서 마치 동생 것을 빌려 입은 것 같았습니다. 나의 외출 문제가 어떻게 낙찰될지 호기심을 갖고 있지만 영국군은 시칠리아 섬에 상륙했다 하고 아빠도 또 조기 종전에 대한 희망을 갖기 시작했으므로 외출은 결국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는 마르고트와 나에게 사무실 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우리들은 뭔가 우쭐한 기분입니다. 엘리도 크게 도움이 되는 듯합니다. 상업상의 서신을 정리하거나 판매장부에 기입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특별히 정성 들여서 합니다. 미프는 마치 짐을 나르는 당나귀 같아서 여러 가지를 가져다 줍니다. 거의 매일처럼 야채를 찾아내기도 하고 뭐든지 입수해서 그것을 시장 바구니에 담아 자전거로 갖고 옵니다. 우리들은 선물을 받는 어린아이처럼 미프가 책을 가져다 주는 토요일을 고대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여기에 틀어박혀 있는 우리들에게 책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가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독서와 공부와 라디오가 우리들의 오락입니다. 안내로부터. 치과의사 뒤셀 선생 1943년 7월 13일 화요일. 키티님, 어제 아빠의 허락을 받고 뒤셀 씨에게 우리 방의 작은 테이블을 한 주간에 2번 오후 4시부터 5시 반까지 사용하시지 않겠느냐고 공소원이 청했습니다. 나는 매일 오후 2시 반부터 4시까지 뒤셀 씨가 낮잠을 자는 동안 그 테이블을 사용할 뿐 그 밖의 시간엔 나의 테이블도 방도 쓰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공동의 방에서는 항상 엄마가 일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는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아빠도 가끔은 그 테이블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탁은 정말 조리에 맞는 것으로 더구나 나는 아주 공손히 청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식 높은 뒤셀 씨는 안 돼. 라고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발끈해서 이런 식으로 일축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싶어서 어째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세요.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뒤셀 씨는 처음에 싫은 소리를 해서 나를 쫓아버리려다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여기서 일을 해야 돼. 만일 오후에 일을 하지 않으면 일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일을 완성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시작하는 의미가 없어져. 아무튼 네가 진지하게 하는 일이란 뭐가 있니?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하는 것은 일이 아니야. 나는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용하겠어. 이에 대해 나는 뒤셀 씨, 나는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나는 오후에 공부할 장소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세요. 하고 얌전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획 돌아서서 그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내 가슴은 분노로 끓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처럼 공손히 말했는데도 뒤셀 씨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대단히 실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때 아빠를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고 상의했습니다. 나는 이대로 주저앉을 생각은 없었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아빠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가르쳐 주셨지만 내가 흥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연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충고를 무시하고 식사 뒤에 설거지가 끝나고 나서 뒤셀 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옆방에 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차분하게 했습니다. 이윽고 뒤셀 씨가 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뒤셀 씨, 당신은 나와 그 문제를 토론해도 이제 소용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제발 한 번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해요.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뒤셀 씨는 싱글싱글 웃으며 나는 언제든지 그 문제를 얘기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미 끝났지?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도중에 몇 번이고 뒤셀 씨의 제지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처음 여기 오셨을 때 우리 둘이서 이 방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므로 만일 공평하게 나눈다면 당신이 오전 중에 쓰고 내가 오후에 쓰면 되겠지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는 요구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이틀만 오후에 쓰게 해달라는 것은 결코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여기까지 말하자 그는 갑자기 바늘에라도 찔린 듯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너는 여기서 너의 권리를 주장할 순 없어.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가면 좋지? 나는 펜던 씨에게 지붕 밑에 작은 칸막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물어보겠다. 만일 만들어준다면 나는 거기에 가서 앉아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나는 다른 데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 너는 아무하고나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너의 언니 마르고트라면 그런 요구를 할 이유도 없고 만일 마르고트가 같은 말을 해왔다면 나는 거절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너는 하면서 또 신화와 뜨개질 얘기를 꺼내어 나를 전적으로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화난 표정도 하지 않고 그로 하여금 끝까지 말을 다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너와 얘기할 수 없어. 너는 철저한 이기주의자야. 자기만 좋으면 남을 어디에 몰아붙이든 상관을 안 해요. 나는 너 같은 아이를 본 적이 없어. 하지만 결국 나는 네 말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뒤셀 씨가 테이블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내가 시험에 떨어졌다는 말을 들을 테니까. 그의 독설은 끝없이 계속되었고 나중엔 분수처럼 쏟아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한 말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도중에 따귀를 갈겨주려고 생각했지만 생각을 고치고 침착해요. 이런 남자는 화를 낼 가치도 없다. 고 자신을 달랬습니다. 뒤셀 씨는 마구 악담을 퍼부은 끝에 화는 풀리지 않았지만 승리한 듯한 복잡한 표정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나는 아빠에게로 달려가서 아빠가 듣지 못한 부분을 전부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그날 밤 뒤셀 씨와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얘기는 30분 이상이나 계속되었는데 줄거리는 대강 이러했습니다. 우선 첫째는 내게 테이블을 사용하게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아빠는 전에도 뒤셀 씨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지만 그때는 아이들 앞에서 그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의 말에 동의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그때 그것이 공평했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뒤셀 씨는 내가 그의 것을 뭐든지 독점하려 하고 또 침입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이유를 달았지만 아빠는 내가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음을 직접 들어서 알고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는 나를 강력히 변호했습니다. 아빠가 내가 이기적이 아니란 것과 나의 공부가 하찮은 것이 아님을 설명하면 뒤셀 씨는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놓는 식으로 두 사람의 얘기는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뒤셀 씨가 양보하고 나는 매주 이틀만 오후 5시까지 방해 없이 테이블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뒤셀 씨는 대단히 불쾌해하며 이틀 정도 나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린애 같은 사람. 54살이나 되었지만 저토록 아는 체 하는 속 좁은 사람은 타고난 성질이니까 결코 고쳐지지 않겠지요. 안내로부터 1943년 7월 16일 화요일
키티님, 또 도둑소동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아침 7시, 피터가 여느 때처럼 창고에 갔을 때 창고 문과 한길 쪽으로 난 문이 둘 다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곧 우리 아빠에게 알렸습니다. 아빠는 전용 사무실의 라디오를 독일 방송의 파장에 맞추고 문을 잠그고 나서 피터와 함께 3층으로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언제나 지켜야 할 규칙은 수도를 틀어서는 안 된다는 것, 따라서 손을 씻는 것도 엄금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말 것, 오후 8시까지 모든 것을 끝낼 것, 변소도 사용하지 말 것 등입니다. 우리들은 지난 밤 깊이 잠이 들어 아무 소리를 듣지 못했음을 기뻐했습니다. 도둑이 쇠막대기로 바깥문을 연 다음 창고문을 열고 들어간 것을 코프아이스 씨로부터 들은 것은 11시 반이 되어서였습니다. 그러나 도둑은 창고 속에 별로 훔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계단을 올라 40플로링의 돈, 우편함, 수표대장, 그리고 가장 곤란한 것은 150kg 분량의 설탕 배구표가 든 손금고를 2개나 훔쳐갔습니다. 코프아이스 씨는 6주 전에 들어왔던 도둑의 일행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도둑맞지 않았습니다. 이 도둑 사건으로 집안은 다소 술렁댔지만 가끔 이런 소동이라도 없으면 은신처 생활은 따분해서 견딜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매일 밤 3층에 우리 옷장에 넣어둔 타이프라이터와 돈이 무사했음을 무척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안내로부터 1943년 7월 19일 월요일. 키티님, 일요일에 북암스테르담이 대폭격을 당했습니다. 피해가 매우 큰가 봅니다. 거리는 폐허가 되고 죽은 사람과 생매장된 사람들을 발굴하자면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밝혀진 바로는 사망자가 200명이고 부상자도 셀 수가 없을 정도랍니다. 두 병원이 부상자로 초만원입니다. 아직도 타고 있는 집터에서 부모를 찾던 아이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나는 그때 멀리 들렸던 비행기의 둔한 폭음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쳤습니다. 안내로부터 1943년 7월 23일 금요일. 키티님, 우리들이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재미있으니까 각자의 희망을 소개하겠습니다. 마르고트와 펜던 아저씨는 무엇보다도 먼저 욕조에 철철 넘치도록 더운 물을 채우고 반 시간쯤 들어앉아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펜던 아저씨는 크림 케이크를 먹고 싶답니다. 뒤셀 씨는 부인 로체를 만나는 것밖에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엄마는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싶어하고 아빠는 포센 씨를 만나고 싶어합니다. 피터는 극장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기뻐서 무엇을 시작해야 좋을지 모르지만 첫째로 자유롭게 행동할 내 집을 갖고 싶습니다. 그 다음엔 공부를 할 수 있는 곳, 말하자면 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엘리가 과일을 조금 사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짜처럼 쌉니다. 포도가 1kg에 5플로링, 복숭아가 1개에 0.5플로링, 멜론이 1kg에 1.5플로링입니다. 그런데도 신문에는 매일같이 물가를 내려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안내로부터 1943년 7월 26일 월요일. 키티님, 어제는 굉장한 소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아직 흥분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소동이 없는 날이 하루도 없구나 하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어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최초의 공습경보가 울렸지만 비행기가 해안을 통과했을 뿐이라기에 우리들은 태어났습니다.
나는 머리가 몹시 아팠기 때문에 점심 식사 후 1시간쯤 누웠다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시간은 2시경이었습니다. 마르고트는 2시 반에 사무실에 일을 마쳤지만 아직 자기 것을 가방에 챙기기 전에 두 번째의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우리들은 급히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5분도 못 돼서 고사포가 마구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도 극심해서 두 사람은 복도에 있었는데 건물이 덜컹덜컹 울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피난용 가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것은 달아나겠다는 생각보다는 뭔가에 매달리고 싶다는 심정에서였습니다. 도망치고 싶어도 갈 데가 없으니까요. 만일 여기서 달아나야 할 최악의 사태가 일어난다 해도 거리가 위험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습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습이 30분쯤에서 잠잠해지자 피터는 지붕 밑에 파수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역시 지붕 밑에서 망을 보던 펜던 아저씨로부터 항구 쪽에 연기가 오르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나는 그것을 보러 지붕 밑으로 갔습니다. 뭔가 타는 냄새가 나고 밖은 짙은 안개가 꽉 낀 것 같습니다. 큰 화재를 구경하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다행히도 우리들에 한해서는 모든 것이 끝났으므로 각기 자기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오늘따라 맛있는 요리가 나왔지만 우리들은 경보를 듣기만 해도 식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이 45분 뒤에 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씻지 않은 접시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공습 경보, 고사포 소리, 비행기 때의 내습. 아이고, 하루 2번은 좀 과하다. 라고 모두가 말했지만 도리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고도 모두가 말했습니다. 영국 측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에는 반대쪽의 스키폴 비행장입니다. 비행기는 차례로 급강하하고는 다시 상승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는데 무척 불쾌한 느낌이었습니다. 또 한 대가 급강하를 시작했다.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나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9시에 침대로 들어갔지만 다리의 떨림은 멎지 않았습니다. 나는 12시쯤 비행기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뒤셀 씨가 옷을 벗고 있는 참이었지만 그런 것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최초의 고사포 소리에 나는 침대에서 뛰어 일어났습니다. 아빠의 침대에 파고 들어가 2시간쯤 있었지만 비행기는 계속 날아왔습니다. 이윽고 고사포 소리가 멎었기 때문에 나는 내 침대로 들어가 2시 반경에 잠들었습니다. 아침 7시에 나는 깜짝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펜던 아저씨가 아빠와 같이 오시길래 나는 처음에 또 도둑이 들었는가 생각했습니다. 아저씨가 무엇이든 하는 말을 듣고 무엇이든 다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몇 달 만에, 아니 적어도 전쟁이 시작된 이래 들어보지 못했던 멋진 뉴스였습니다. 무솔리니가 물러나 이탈리아의 국왕이 정부를 인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펄쩍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어제 그처럼 무서움에 떨었는데 뒤따라 기쁜 소식이 온 것입니다. 희망이, 평화의 희망이. 크라이렐 씨가 와서 독일의 폭격기가 참패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공습 경보가 울리고 그 뒤에 경계 경보가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나는 완전히 경보에 지쳐서 조금도 공부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가 우습게 되었기 때문에 전쟁이 머지않아 늦어도 올해 안으로 끝날 희망이 솟나 봅니다. 안내로부터 1943년 7월 29일 목요일. 키티님, 펜던 아주머니와 뒤셀 씨와 나는 식사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상하게도 무척 얌전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그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나는 어째서 오늘은 그처럼 얌전하니? 란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곧 별 지장이 없을 화제를 생각했는데 헨리 디 아더 사이드란 책 얘기가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펜던 아주머니가 도전해 오지 않을 때는 뒤셀 씨가 도전해 옵니다. 이번 사정은 이러합니다. 뒤셀 씨는 이 책을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한 적이 있는데 마르고트도 나도 대단히 좋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성격은 잘 묘사되어 있지만 그 밖에는 비평하지 않는 편이 좋겠지요. 그가 접시를 씻고 있을 때 내가 뭔가 그런 의미를 말을 했더니 야단입니다. 네가 인간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니? 그 책은 너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20살 먹은 아이도 거기에 쓰인 것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들에게 권했을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머니까지 가담해서 둘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아이답지 않음을 잘 알고 있어. 부모의 교육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제 자라면 너는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게 돼요. 그건 20년 전에 책으로 읽었다. 고 말할 거야. 결혼이나 연애를 하고 싶으면 빨리 하는 편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에든 실망할 테니까. 너는 이론을 따지는 데는 어른이 다 됐어. 결여되어 있는 것은 경험뿐이야. 이 사람들은 항상 나와 우리 부모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하는데 그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육이겠지요. 흔히 그런 짓들을 하니까요. 그리고 나와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화제만 얘기하는 것이 좋은 교육인가 봅니다. 이런 교육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나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화가 나서 두 사람의 따귀를 갈겨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과 빨리 헤어지고 싶어. 아주머니는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대단히 주제넘고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타산적이고 결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거기다 허영심이 강하고 바람둥이라는 것도 덧붙여 두겠습니다. 아무튼 말하기조차 싫은 인간이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누구라도 거칠에만은 할 수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모르는 사람, 특히 남자에게는 친절함으로 짧은 교제로서는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주머니를 말할 가치조차 없는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문자 그대로 지극히 불쾌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나는 누구에게도 편견이란 것을 처음부터 절대로 갖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 세 가지를 합한 것, 아니 그 이상이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너무도 나쁜 점 투성입니다. 그 한 가지를 예로 들어봤자 소용이 없겠지요. 안내로부터 주신 이것을 쓰고 있을 때는 아직 아주머니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았음을 생각해 주세요. 1943년 8월 3일 화요일. 키티님, 정치 뉴스는 멋집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스트당이 금지되고 인민은 각지에서 파시스트와 싸우고 있습니다. 육군조차 전투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영국과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의 공습이 끝난 참입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용기를 내려고 합니다. 펜던 아주머니는 우리들 중에서 가장 겁쟁이고 언제나 어떤 참혹한 종말도 종말이 없는 것보단 낫다. 고 말합니다. 아주머니는 오늘 아침에 부들부들 떨면서 마지막엔 울고 말았습니다. 1주간쯤 아주머니와 싸우다가 겨우 화해를 한 아저씨는 아주머니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우울해졌습니다. 고양이를 기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습니다. 보쉬가 있기 때문에 집안에 벼룩이 번져서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코프아이스 씨는 구석구석에 노란 가루를 뿌려주었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신경질을 부렸고 팔, 다리, 온몸이 근지러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서 어깨와 다리가 보이는 체조를 시작했지만 한동안 체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굳어져서 목도 제대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안내로부터